자, 계속해서 3번 고객이 추구하는 편익에 대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편익에 의한 세분화란 고객이 미용 시술 상품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편익을 기준으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기법이에요. 이 기법의 기본적인 가정은 한 가지의 품목의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이 얻고자 하는 편익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펌웨어를 시술할 때 어떤 고객은 싼 가격을 원하는 고객도 있고 어떤 고객은 정확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원하는 고객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자신의 부와 지위를 상징해 줄 그런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원하는 사람도 다 있겠죠. 이와 같이 추구하는 편익의 다양성은 고객의 뷰티살롱 방문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싼 가격을 원하는 고객이 정확성이나 아름다움을 따지지 않을 것이며 고급 시술을 원하는 고객은 가격이 싼 시술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뷰티살롱의 한 가지 시술 상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추구하는 편익이 다양하고 또 이에 따라 고객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본다면 가장 효과적인 미용 시장 세분화 기준은 고객이 추구하는 편익에 의한 세분화라고 할 수 있겠죠. 고객들이 추구하는 편익에 따라 세분화했을 때 첫째는 미용 세분 시장에는 분위기와 최신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는 뷰티살롱을 원하는 고객이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헤어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고객이며 세 번째는 생활의 편리함을 원하는 고객이에요. 마지막은 미용 시술의 품질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싼 가격을 원하는 고객이다 이런 거죠. 미용 시장은 굉장히 인구 통계적, 행동적 변수, 선호하는 상표, 개성, 라이프 스타일 등에 의해서도 세분화돼요. 그렇지만 이들 변수들이 나타내는 차이는 결국 추구하는 편익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추구하는 편익의 차이는 나머지 기준들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위의 예에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추구하는 편익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해요. 다만 나머지 변수들은 보조적인 변수로서 고객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 주므로 마케팅 믹스 선정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편익에 의한 세분화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찾아낸다는 거예요. 다른 세분화 변수, 예컨대 인구 통계적 변수는 고객의 욕구를 추론해야만 해요. 하지만 편익을 변수로 할 경우에 특정 상품에 대한 고객의 구체적 욕구에 주목하게 되기 때문에 추론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객의 추구하는 편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마케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객이 추구하는 편익 준비 단계를 보겠습니다. 고객의 뷰티살롱 방문 준비 단계입니다. 고객들은 뷰티살롱 시술 상품에 대한 이해나 헤어에 대한 지식, 이용의 경험에 따라서 몇 가지 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먼저 미용 시술 상품의 존재조차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고객이 있어요. 또는 미용 시술 상품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미용 시술 상품을 잘 알지만 시술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시술할 의도가 있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시술을 했고 단골 고객이 된 사람도 있죠. 이들 각각 고객 집단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마케팅이 요구가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우선 시술 상품의 존재를 의식을 못하거나 헤어스타일에 대한 감각이 많이 부족한 그런 부족한 세분 시장에 접근하려면 정말 많은 광고를 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시술도 할 수 있고 이런 헤어스타일도 할 수 있다라는 광고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시술 상품은 잘 알지만 사용 경험이 없는 세분 시장에 대해서는 사진을 붙여놓는다거나 디자이너가 유행하는 견본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지금 많은 샵에서 많은 뷰티 살롱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객이 샵에 오게 되면 벌써 뭐부터 보여줘요? 연예인 사진부터 보여주죠. 아, 이 머리가 좋겠어요. 이 머리가 좋겠어요. 고객한테 선택하도록 하죠.
또 구매 의도가 있는 세분시장은 주위의 고객을 통해 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예쁘면 그 머리 어디서 했어? 이렇게 묻게 되죠. 당연히 묻게 되고 결국은 그 살롱을 방문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 디자이너에게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끝으로 이 미용 시술 경험이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 굉장히 안 해본 거 없이 안 가본 샵 없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이런 세분 시장은 또 다른 마케팅을 또 다시 사용해서 단골 고객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같은 집단의 사람들이 가장 단골 고객이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신 한번 단골 고객이 되면 어때요? 정말 의리를 지키는 단골 고객이 되죠. 자, 두 번째 단골 고객을 봅시다. 이 단골 고객,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이 단골 고객이 무엇일까? 뷰티살롱 방문 횟수가 많은 고객이 세분화의 기준으로 등장한 건 단골 고객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에요. 단골 고객이 중요한 고객인 이유는 이들 중에 20%의 고객이 뷰티살롱 전체 매출액의 7에서 80%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단골 고객 20%, 단골 고객 20%가 내 가게, 내 살롱, 내 샵의 전체 매출의 7, 80%를 차지한다. 이것은 굉장한 거죠. 따라서 뷰티살롱은 고객들을 단골 고객, 평생 고객, 뜨내기 고객 이런 걸로 구분을 해서 단골 고객을 특히 중요한 세분시장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력이 있을 경우에 평고객과 그냥 오는 고객, 그리고 뜨내기 고객,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고객들이 있죠. 그 고객들에 대해서도 마케팅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각각의 마케팅 믹스가 서로 달라야 하겠죠. 당연히 달라야겠죠. 단골 고객한테 하는 서비스와 마케팅이 달라야 하고 어쩌다가 한번 들어온 고객하고 좀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확실히 여기저기 많이 다녀본 고객들한테는 또 다른 마케팅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상호 선호도란 고객이 어떤 특정 뷰티 살롱을 일관성 있게 선호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나 어느 브랜드나 어느 샵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나는 여기 것만 써. 나는 꼭 립스틱은 여기 립스틱이야. 나는 파운데이션은 꼭 여기 파운데이션을 써. 나는 미용실은 꼭 어디를 가. 염색할 때는 어디를, 펌머할 때는 어디를, 커트할 때는 어느 선생님. 그렇게 찾아가는 것. 그것이 상호 선호도가 되는 거죠. 고객 중에서는 상호 선호도가 높아서 한 뷰티살롱만 일관성 있게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이보다는 조금 낮지만 어느 정도 선호도가 있어서 두세 곳을 이렇게 양다리를 놓고 뷰티살롱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어느 곳이든지 개의치 않고 아주 싸다. 저기에서 이벤트를 한다. 이러면 싼 시술 상품을 찾거나 매번 조금 더 다른 곳, 다른 새로운 업소를 방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사람들마다 개인 차이가 굉장히 있겠죠. 뷰티살롱의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고객들을 우선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인구 통계적으로 또 심리 분석적 특성으로 파악함으로써 주요 고객의 욕구를 더 잘 이해하고 이들의 보다 적합한 마케팅 믹스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두세 곳의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을 분석하면 경쟁 뷰티살롱이 어느 정도의 기술과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경쟁 업소에 맞설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시장 점유율도 우리 뷰티살롱 쪽으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상호 선호도에 의해 시장 세분화를 할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은 고객이 특정 뷰티살롱을 일관되게 방문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호 선호도가 높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방문 행동은 습관적일 수 있어요. 습관적일 수도 있고 무관심적일 수도 있고 혹은 가격이 싸거나 다른 뷰티살롱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나타날 수도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 선호도는 다소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세분화에 이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뷰티살롱 마케팅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뷰티살롱 시장은 고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마케팅 기준에 따라서도 세분화될 수 있어요. 소비자 중에서는 미용시술 품질의 변화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가격 변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시술의 편의성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광고를 보고 상품을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술의 편의성을 따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디를 가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뭐 병원이든 미용실이든 뭐 옷가게든 어디든 딱 들어가서 무조건 제일 빠른 거요. 제일 빠른 걸로 해주세요. 제일 빠른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고객들마다 그런 고객들마다 요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케팅 기준을 정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마케팅 변수는 고객이 추구하는 편익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요소 자체가 고객의 필요를 대변해주는 유용한 세부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대학가 주변, 우리 대학교의 대학가 주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학가 주변의 뷰티살롱들의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죠.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을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아주 막 몇십만원, 우리가 청담동에서 하는 것처럼 40만원, 50만원짜리 시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예약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을 위한 것을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케팅 요소의 어느 하나 혹은 몇 개로 전문화해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적으로 시키면서 시장을 세분화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뷰티살롱 시장의 정의와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고객 집단의 선택, 표적 시장 선정에 필요한 두 가지 준비 단계임을 언급을 했었죠. 계속. 이제 표적 시장 결정 방법과 그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표적 시장 결정 방법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비세분화 마케팅 전략으로 하는 이것은 시장 세분화 개념을 무시하고 그냥 시장은 다 똑같아. 시장의 동질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전 시간에 비세분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잘 기억을 해봅시다. 다른 하나는 시장 세분화의 개념을 이용해서 세분 시장을 선택하는 전략으로 복수 세분 전략 전략과 집중 전략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각각 다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세분화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세분화 마케팅. 이 전략에서는 미용 시장을 다양한 욕구의 집합체가 아니라 동질적인 그냥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각각 세분화시키지 않고 모두 다 한 덩어리로, 큰 덩어리로. 따라서 소수의 다양한 고객들의 욕구는 무시해버리겠죠. 무시해버리고 다수의 공통되는 고객들의 욕구만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가장 올해의 컬러, 올해 가장 유행하는 컬러, 올해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 뭐 올해 가장 유행했던 연예인의 어떤 머리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샵에 방문하게 되면 저는 이런 거를 원해요 얘기하지만 디자이너가 어떻게 나올까요? 만약에 비세분화 마케팅 할 경우에는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저희는 누구누구 머리를 주로 합니다. 요새는 그런 머리 안 해요. 그런 머리는 옛날에 하는 머리예요. 이런 식으로 손님한테 약간 면박을 주면서 요즘 우리가 하는 우리 샵에서 이끌어가는 스타일대로 조금 밀어붙이는 그런 마케팅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수의 고객들에게 알맞은 대표적인 미용 시술 상품과 표준화 마케팅 믹스를 개발해내는 것이 비세분화 마케팅의 전략이에요. 비세분화 마케팅의 큰 장점은 사실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비용이 절약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컬러 돌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기술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우선 시장 세분화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 조사도 필요가 없고 세분화 작업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자연스럽게 절감이 되겠죠. 고객에 대한 시술 상품도 한 부분으로만 시술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나 뭐 영업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절약이 되겠죠. 판촉 프로그램도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역시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케팅을 표준화시키고 고객을 단일화시킴으로써 다양한 고객들을 시술한다는 점이 비세분화 마케팅의 장점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비세분화 마케팅의 단점이 있죠. 이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상 한 가지 미용 시술 상품으로 모든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죠. 요즘에 완전 원랭스, 완전 밥 스타일, 완전 솔리드한 스타일이 유행이야 한다고 해서 모든 손님에게 밥 스타일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욕구와 연령층은 굉장히 다양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비세분화 마케팅을 할 경우에 그런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죠. 따라서 비세분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욕구가 동질적이어서 시장 세분화가 필요 없는 경우 이런 데 국한돼요. 요런 데 어디 있을까요? 생각을 해볼까요? 저 머나면 시골에 좀 작은 읍내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높은 작은 읍면 단위의 시내라고 불리는 곳에 미용실이 한 개밖에 없다. 주 고객층이 7, 80대 할머니들이시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술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염색약이 염색 컬러가 여러 개가 필요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굉장히 동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곳에서는 사실 이 세분화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세분화 마케팅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욕구가 다양하더라도 시장 세분화가 어려울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집중 마케팅을 봅시다. 집중 마케팅, 벌써 이름이 집중이죠. 어느 한 곳에 집중하게 되겠죠. 자, 이것은 가장 큰 장점, 어느 하나의 특성을 가진 고객을 딱 찍는 거예요. 딱 찍어서 그 하나 세분 시장만 표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의 특성을 가진 고객 시장만 노린다. 그래서 뷰티 살롱이 표적 시장을 전문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데가 있을까요? 우리 홍대 주변, 이대 주변, 이렇게 대학가 주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된 그런 주변, 그런데 딱 거의 표적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데는 감이 좀 오시나요? 그냥 조금 인구 유동성이 굉장히 많고 건물도 굉장히 많고 연령대도 다양하고 이런 시장보다는 어떤 홍대, 이대, 우리 대학을 빼먹었네요. 서원대, 이렇게 학생들이 많고 굉장히 활기차고 이런데 컬러링도 많이 하고 커트도 굉장히 다양한 걸 추구하고 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하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데서 집중 마케팅이 먹힌다 하는 것이죠. 모든 마케팅 노력을 표적 시장에만 집중함으로써 표적 시장 내에 고객의 욕구와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따라서 최적의 마케팅 믹스를 개발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적 시장에 깊이 파고 들어감으로써 그 시장에서의 매출액을 증대를 할 수 있고 증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세분 시장만 상대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장점이 되겠죠. 비세분화 마케팅은 전체 시장, 즉 아파트나 주택가나 시내, 변두리 이런 모든 고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뷰티 살롱이 아니면 사실 이들 전략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하는 1인 샵 이런 데보다는 대기업 규모의 여러 직원을 놓고 하는 그런 곳에서 감당할 수 있죠. 따라서 자원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라면 집중 마케팅이 유일한 전략적 대안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전략의 단점이 또 있겠죠. 단점은 미용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이 크다는 점이에요. 다른 전략과는 다르게 모든 마케팅 노력을 하나의 미용 시장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영업 성과를 그 시장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만일에 그 시장의 수요가 변화가 온다. 대학가 주변에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방학이죠. 방학. 만약에 방학이 딱 도래했다 하면 대학가 주변에 어때요?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네, 그래요. 지금 저희 대학 주위에 있는 시장 분위기도 꽁꽁 얼어붙었죠. 계약은 했지만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시장 수요 변화가 오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집중 마케팅이다 하는 것이죠. 자, 3번. 각 전략의 비교를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놨거든요. 자, A, B 차별적 마케팅, B 집중 마케팅. 그림을 딱 봐도 아시겠죠? 비차별적 마케팅 어때요? 어때요? 어떤가요? 보고 있나요? 여러분, 동영상만 틀어놓고 딴짓하면 안 돼요. 자, 비차별적 마케팅 그림으로 보시고 집중 마케팅 그림으로 봐서 그렇죠. 모여있는 집단 그 하나만의 특성을 딱 집중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 비차별적 마케팅은 수요나 요구나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동질적인 것이다 라고 여겨서 그냥 구분하지 않고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비사분화, 비차별적 마케팅, 비세분화 마케팅과 집중 마케팅을 구분할 수 있다면 정말 미용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선관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을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좀 볼게요. 1번 뷰티 살롱의 자원을 보겠습니다. 비세분화 마케팅에도 상당한 수준 이상의 자원이 투입되어야 영업 성과가 나타나게 돼요. 만일 자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면 그 뷰티 살롱의 선택 대안은 집중 마케팅밖에 없어요. 자, 2번 미용 시술 기능의 동질성이에요. 펌머나 커트, 샴푸, 트리트먼트 같은 차별화된 신기술 개발이 어려운 미용 시술 상품에는 비세분화 마케팅이 적합해요. 사실 우리가 정말 더 이상의 펌머, 더 뭔가 더 색다른 커트, 아주 특별한 샴푸, 정말 뭐 이 지구상에 없을 법한 트리트먼트 이런 거를 개발해내기는 힘들죠. 이런 걸 할 때는 비세분화 마케팅이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염색, 스트레이트 펌머나 뭐 신기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차별화 여지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집중 마케팅이 적합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미용 시술 기능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미용 기술도 사실 이 수명 주기가 있죠. 옛날에는 뭘 많이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기술들이 분명히 있어요. 신기술 상품이 도입되는 시기에는 고객의 욕구가 다양하지 않아요. 따라서 신기술 상품 하나 또는 단 몇 가지로 굉장히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세분화 마케팅 혹은 경우에 따라서 집중 마케팅이 이 시기에는 적합해요. 시술 상품이 성숙기로 접어들게 되면 고객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경쟁 기업도 많아지므로 이때는 집중 마케팅이 필요하게 돼요. 자, 요새는 무슨 헤어스타일이 가장 유행인가요? 누가 어떤 머리를 하고 나왔는데 너무 예뻤다. 그러면 어때요? 들어오는 손님의 한 7, 8명이 다 누구누구 머리 해주세요. 이렇게 되죠. 화장품을 구매할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누구누구 립스틱. 예전에 전젠 립스틱이라고 해서 입땡땡 아시죠? 그 립스틱 거의 우리나라에서 품절이 되다시피 했었죠.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4번 미용시장의 동질성입니다. 고객의 취향이 비슷하고 다양한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시장을 세분화할 필요가 없어져요. 따라서 비세분화 마케팅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5번 경쟁 뷰티 살롱의 전략이 있어요. 경쟁 뷰티 살롱도 우리가 알아야죠.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하기 때문에 경쟁 뷰티 살롱이 적극적으로 세분화에 의한 전략을 실시하게 되면 비세분화 마케팅으로는 대응이 어렵죠. 저쪽에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 컬러도 쓰고 저 컬러도 쓰고 막 펌어도 이리 했다 저리 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한 가지 스타일을 고수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안 되겠죠. 반면에 경쟁업소가 비세분화 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세분화 전략을 통해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저쪽에서 한 가지만 한다.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한 가지만 한다. 이럴 때 우리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뷰티 살롱 시장의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포지셔닝이 뷰티 살롱의 포지셔닝 노력의 준비는 다음 같은 것들을 이제 일단 해야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 제품의 속성으로는 가격, 장점, 시술, 품질, 헤어스타일 등으로 예를 들 수 있어요. 시술 상품이 주는 손질의 편리성, 시술의 의도, 경쟁 뷰티 살롱의 시술 제품, 주 이용 고객 등도 포지셔닝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왜 블루클럽 있죠? 블루클럽. 여기 뭐 하는데요? 누가 가는데요? 블루클럽 누가 가는 데죠? 남성 전문 뷰티 살롱이라는 블루클럽이죠. 그래서 일반 뷰티 살롱의 경쟁 미용 시술 제품과 대비해 포지셔닝을 하고 있죠. 일반 시술 상품들은 주로 여성 고객들을 위한 건데 블루클럽 하면 남성 전문이라는 타이틀이 딱 붙으면서 포지션을 달리하고 있죠. 대부분의 뷰티 살롱 미용 시술 제품은 시술 자체의 가격이나 인테리어의 비교로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지도나 경영자나 원장으로 해서 시술 제품의 속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속성에 대한 고객들의 인지, 평가, 어떠한가 알려줌, 이런 기술 활동, 신기술 개발, 광고, 이런 모든 것이 시장에서 원하는 위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인지도를 중심으로 한 포지셔닝의 개념은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경쟁적 우위의 확보를 위한 투자 전략을 선택함과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의 기업 활동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것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뷰티 살롱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을 어디다 둘 것인가?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시장 분석을 좀 해봤는데 어려운 말도 조금 있고 익숙한 이야기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알찬 강의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더 질 좋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